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이른바 21세기의 원유, 데이터 안전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 또 흐지부지됐던 관련법 살펴보고 데이터 센터 복구 현장은 중계차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입대 불확실성 해소로 소속사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때가 되면 가겠다던 BTS가 진을 시작으로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BTS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지난주 연이틀 피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나흘 만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 이번 사건 관련해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월 유족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신병 확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통으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서욱 전 장관의 경우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덧붙었습니다. 죄명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각자 권한을 남용해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쓰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서욱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배치되는 대북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게서 고발됐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 이후 국방부가 고인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 등을 지휘했던 책임자입니다. 역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근거 없는 내용을 덧붙여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검찰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서욱 전 장관은 지난 13일, 김홍희 전 청장은 다음 날인 14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이틀 한 차례씩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검찰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지금 시점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선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정치적인 일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이 이어질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나혜인 기자가 잠깐 국회를 언급했습니다만 검찰이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으로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곳곳에서 파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해 피격 사건 놓고 검찰이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청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여야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문서를 삭제하고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면서 왜 관련되어 있는 저런 서류들을 파기를 했겠습니까?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를 잊게 하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벌써 5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또 현재 진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오갈 거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권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카카오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보호조치 의무가 있어요. 예.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네이버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반대했던 점에 주목해 질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민간 데이터 센터도 국가재난계획에 집어넣는 것을 좀 포함했거든요. 네. 네이버가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인데 그 반대 의견이 지금도 유효한지. 여야가 앞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고민 중인데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황윤태 기자, 그리고 행안위와 법사위에서도 각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 만큼 수행비서 배모 씨의 혐의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방탄국감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이 반발하며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할 때는 국고 손실 혐의 보완 수사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무슨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닌가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져 감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 얼마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고존이라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하지 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지난 2008년 까르띠에 소장품전 개최 허위 이력이 잘못돼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정부와 여당의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관련 수사에 대해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일 뿐 정치보복 수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승욱 지검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가 미흡하다는 대통령실 문제 제기로 수사를 이끌던 2차장 검사가 윤석열 라인으로 교체됐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라인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평가를 받을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후 첫 공개 일정으로 대한적십자사 주최 바자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자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인사한 뒤 기증 물품, 재활용품 부스 등에서 넥타이와 코트, 공예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지난 1984년 시작된 적십자 바자 행사는 국내 대표 자선기금 마련 행사로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이 인도주의 활동 차원에서 참석해왔습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 나흘째인 오늘 주요 기능 대부분이 다시 작동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아 시민들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는 처음 불이 난 배터리를 수거해 정밀 분석하고 있고 경찰은 현장 직원들을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SK CNC 데이터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통을 넘어 생계까지 며칠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카카오 서비스 현재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카카오톡 모바일과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송수신 기능 등 주요 기능 대부분이 현재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다음 메일과 톡서랍, 카카오페이 일부 주요 기능 등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중으로 일부 기능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버 복구가 지체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데이터 서버 32,000여 대 가운데 9,000여 대는 화재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서버 복구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 서비스 전체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복구 현황을 알리면서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처음 불꽃이 튄 전기실 배터리를 정밀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3주에서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릴 전망인데요. 앞서 경찰 등이 화재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불은 전기실 안에 있던 배터리 1개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CCTV를 봤더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처음 스파크가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했고 곧이어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SK CNC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나는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함께 평소 설비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교 데이터 센터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이버는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부 장애가 있었던 주요 서비스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검색과 뉴스, 쇼핑 등 일부 기능에 남아있던 오류가 어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정상 복구돼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 CNC도 판교 데이터 센터 복구를 내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네트워크 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정부까지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른바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앱 분산과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일상도 멈췄습니다. 택시기사의 하루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승객분들은 전부 다 카카오티로만 하지 카카오티가 거의 한 80% 90% 되니까 UT나 티머니 온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미용사는 반나절 동안 온라인 예약을 받지 못해 허탕을 쳤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많이 바쁘고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약이 중단된 상태였으니 여기 타격도 있었죠. 불안해요.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 쇼핑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34곳에 달합니다. 카카오가 마비되면 개인 간 소통 차단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카카오톡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수의 플랫폼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비상 연락 앱을 깔아두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경쟁사인 네이버 메신저 라인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엔 카카오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 호출 앱이나 지도 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의 심사 기준은 한층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불통이 됐던 지난 15일 카카오톡의 총 사용 시간이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IG AWORK스의 집계를 보면 당일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총 사용 시간은 1,041만여 시간으로 전날보다 44% 감소했고 택시 앱인 카카오티도 전날보다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라인은 15일에 총 사용 시간이 전날보다 2배가 늘었고 네이버 지도는 41% 증가했습니다. 특히 택시콜 서비스인 우티는 사용 시간이 무려 350%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택시 호출 서비스가 멈추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오늘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수입금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카오 측은 보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며 공공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도 카카오 서비스의 완전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사후 대처는 물론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복구, 그리고 보상 문제, 그다음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복구가 나흘째지만 일부, 거의 다 이제 복구했지만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사실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창피하죠. 요즘에는
구글에서 올해 8월 달에 네.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30분 만에 복구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데이터 뭐 카카오는 이중화됐다고 하지만 이중화 안 돼 있던 거죠. 데이터 센터가. 네. 이중화됐다는 얘기는 저쪽에 똑같은 미러 센터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데이터하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고 예. 만약에 여기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럼 즉시 여기 전환시켜가지고 예. 인원들이 배치돼가지고 30분에서 뭐 몇 시간 만에 늦어도 몇 시간 만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데이터 센터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인원들이 다 훈련이 돼 있어야죠.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이번에는 화재지만 화재도 그렇고 해킹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네.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평소에 1년에 한두 번씩 세계적인 업체는 다 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무슨 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자, 본질적인 좀 대응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따가 드릴 질문인데 좀 땡겨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원화 조치 관련해서 카카오 측은 발생 후 즉시에 이원화 조치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카카오가 말하는 이원화와 일반화되어 있는 이원화의 좀 매뉴얼이 좀 다르다고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네. 이원화의 의미는 저 주 센터가 네.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면 즉시 어떤 제2센터라든지 예. 제3센터가 있어서 네. 거기에 모든 설비가 다 갖춰져 있고 네. 그래서 즉시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네. 뭐 몇십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의 문제도 있고 인원들의 훈련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로 이원화가 안 된 거죠. 결과가 안 네. 됐으면 안 된 거죠. 예. 네이버는 좀 지장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순차적으로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부분적이지만 이원화가 됐던 거고 예. 카카오는 전혀 안 됐던 거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저 구글이나 이런 케이스에는 네. 완벽하게 됐는데 그런 데는 이중화를 넘어서 삼중화까지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절대 이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안정성 그리고 가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계속 원인으로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가 안 되어 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그러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름 네이버 같으면 춘천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는 SK 그걸 임차해서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서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항상 연결돼 있으니까 관련된 인터넷 설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전기가 사실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번에 전기가 끊어져서 문제가 됐는데 예. 전기가 항상 그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돼 있고 또 이제 이번처럼 화재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자연재해로부터 그 닥쳤을 때 그걸 막아주는 일차적인 방어 어떤 보호막을 제공해주는 예.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런 데이터 서비스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호텔 같은 겁니다. 네. 예. 예. 호텔 같은 거다. 예. 그런데 예. 이제 뭐 우리 아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대개 이제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해서 임차해서 쓰고 아니면 금융권이라든지 뭐 네이버 춘천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었던 거죠. 그건 뭐 선택의 문제죠. 네. 예. 구글 사례도 말씀하셨고 또 아마존, 또 MS 같은 경우도 사실 사고는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텐데 신속 복구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그런 재난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런 대응에 대한 어떤 인력 투자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세계적인 업체인 뭐 아마존도 그렇고 올해 제가 통계를 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인원들에 대해서 매년 각종 시나리오 베이스 훈련을 2번씩 시키더라고요. 예,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올해만 95억 달러를 갖다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 같은 건 55억 달러.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금융권도 절대 무중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항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금융권과 비교해서 지금 이건 카카오와 좀 비교한다 그러면 좀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뭐
전에 2011년에 농협 해킹부터 시작해서 예. 북한발 해킹이라든지 다양한 해킹 사건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은 규제 산업이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네. 금융이 금감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인원은 어느 정도 훈련시켜야 되고 이런 걸 상세하게 뭘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을 네. 만들어서 강제화시켰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는 보안에 있어서 다른 업체하고 좀 차별화시켜야겠다. 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훈련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금융권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사고에 대비한 만약에 대비한 투자도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는 것 텐데 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었다. 기본 핵심 시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좀 지적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규모에 비해서 지금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고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저는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고 겨우 지금 뭐 4천억 정도 들여서 내년에 하나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 경쟁업체인 네이버에 비하면 또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5천만 명이 쓰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한 1억 명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를 그 정도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앞서 금융권도 말씀하셨고 사실 뭐 똑 닮은 사고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2018년도 KT 아연 지사 사건도 사고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한 4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경험을 했고 그때도 아마 그 데이터 재난 관리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흐지부지 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관련한 어떤 이런 유사한 재난에 좀 대응하는 것 중에 놓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화재가 났더니 조그만 화재였는데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래서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재난 관리 이 대상으로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화시키는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서 자율 규제가 우선이다. 우리 하겠다. 그리고 그런 입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외국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역차별이 일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입법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입법이 안 됐는데 그런 데는 사실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에는 사실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 위험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처럼 전혀 대비를 안 했다. 이러면 엄청난 민사소송에 휘달려가지고 징벌적 배상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법을 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배상의 수가 비현실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디지털 센터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을 하자,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그 당시 2년 전에 반대해놓고 지금에 와서 또 어느 의원은 또 법안을 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졸속입법입니다. 법 잘못 만들면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는 법을 유연하게 해석을 안 해요. 유연하게 해석을 법 자꾸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법 잘못 만들면은 결국 그 법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TF도 만들었다고 뭐 등등 하는데 사실 정부 당국자들 TF 만들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일 잘하는 거는 사실은 그 실무적으로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교수보다도 그 실무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요.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그런 입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시애틀 쪽에서 데이터 센터 큰 화재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원인을 규명하고 왜 우리가 초기에 진화를 못했나 이거에 대해서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거를 갖다 불을 빨리 끌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사항도 부과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자율규제지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만약에 민사소송이 벌어진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니네가 위험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뭐 법에 있는 거는 뭐 1인당 배상액수가 뭐 10만 원이라 해도 실제로는 우리 흔히 보듯이 1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출액의 뭐 몇 퍼센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거 그 채찍과 당근도 줘야 되고 예. 입법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되면 실제로 아픔을 느낄 만큼 해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투자 유도책도 필요하고요. 예. 또 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어디가 A+다. 그러면 그런 데를 자꾸 베스트 프랙티스로 네. 띄어서 다른 데서 경쟁업체에서 우리가 저기가 A+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지. 그래서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그 현명한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네.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룡 플랫폼, 문화발식 경영. 사실 이번에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계열사가 134개나 있었나라고. 우리가 워낙 일상 속에서 카카오 관련 애플들을 다 쓰긴 합니다만 134개씩이나 됐을까 하고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좀 문화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고요. 하지만 또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사실 뭐 평가하십니까? 우리 카카오 이걸 갖다가 국민 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리고 다들 국민 어떤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예.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신뢰도 컸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지나치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사실 사람들이 그래도 카카오니까 네. 이러고 사실 넘어갔던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혁신을 위한 기술 투자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안 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만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전혀 이게 대책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고 나와서 사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예. 근데 나와서 뭐 대책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화재 날 줄 몰랐다는 등 이런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네. 이게 이러니까 더 불신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우리의 또 소중한 자산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대로 앞으로 하도록 하고, 근데 또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돼요. 경쟁이 있어야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어떤 혁신도 이루어지고 발전도 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공정한 또 다른 어떤 경쟁이 있는 앱을 만든다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 아까 현장에서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좀 연계해서 질문 드리면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대응도 언급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TF를 예.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 테이블에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 누가 좀 앉아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민관 어떤 합동위원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네. 지금 보면 전부 그리고 높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전문 기업들,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네. 잘 알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은 잘 알고 있는데 예. 그 기업들은 도리어 한국 정부 눈치 덜 보고 이게 정확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그 법 관련해서 구글이 반대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앞으로의 어떤 법 추진 과정에서 해외 기업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해외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만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해외 기업들은 또 그런 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갈라파고스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자꾸 만들려고 한다. 그건 또 문제예요. 한국이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려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자꾸 특히 우리가 그 대륙법 체계이라서 EU를 자꾸 되는데 EU에는 산업이 없어요. EU는 산업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규제를 막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EU에는 빅테크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미국과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한국이 같이 공조하기로 했는데 글로벌 규제를 만들자. 글로벌화된 규제를 만들자.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만들면 안 되는데 요 한국화된 규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아직도 오늘도
100% 다 복구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도 나오고 있고 뭐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상과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혹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지난번 KT 사건 때도 그리고 작년에도 뭐 라우터 교체 때문에 사고 나고 그랬는데 네. 사실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보상밖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번에도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뭐 전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는 제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어떤 그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또 너무 우리 정서적으로 졸속입법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제가 보면 꼭 문제 있으면 마녀 사냥하고 끝나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더 우리가 된 상황에서 발전된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한국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이 정말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타산지석이 돼서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좀 긴 호흡을 갖고 입법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녀 사냥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저희 언론도 좀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종인 고려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북 경협이 수년째 멈춰서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남측 자산 무단 철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도발을 중단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정 보도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사상무장과 체제 결속을 꾀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나날이 올라가면서 남북 경제 협력 역시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4년, 개성공단 가동은 6년 넘게 중단된 동안 경협 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합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했다 손실을 본 만큼 정부가 투자금을 전액 보상하고 대출금과 이자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과 북 경제협력의 피해를 입은 기회에 법적 원칙에 의한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반드시 민족의 공동 과제로 재개해야 할 경협을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할까요? 경협이 멈춰선 자리에서 북한은 우리 측 자산을 꾸준히 허무는 중입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골프장 등을 해체하고 금강 펜션타운 등은 철거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가 계속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측 재산 철거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까지 몰아치기식 도발을 하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경대 혁명학원과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 등의 소식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일적 용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당과 인민의 일심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고 당 안에서 사상과 용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고수한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미사일 발사 지도와 사상 무장으로 보폭을 넓히며 체제 결속을 다그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카드까지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새 기록 영화 인민의 어버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에서 업무를 보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앞서 보신 대로 속옷처럼 보이는 반소매 셔츠를 입은 채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조용원 조직비서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딴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사이를 넘어갑니다. 5년 만에 자국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로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일본 사회의 충격은 컸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北朝鮮による一連の挑発行動は我が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重大かつ差し迫った脅威であるとともに地域及び国際社会全体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暴挙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따른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로켓산업부와 북한에 있는 무역회사들입니다. 이 단체들과 거래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대상은 개인 120명과 단체 134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国連安保理決議に基づく措置および我が国自身の措置は北朝鮮の厳しい経済状況と合わせて考えた場合一定の効果を上げている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북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일 3국 연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관 5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 제재를 취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 독자 제재에 이어 일본 측의 이번 제재 발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잇단 미사일 도발이 관심 끌기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로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군사훈련 탓이라는 중국 등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일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현직 국무장관의 대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직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Do you really want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shall we say, troublesome regimes like the North Korean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무시받는 걸 싫어한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려는 게 목적이라 여전히 골칫거리라고 답변했습니다.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you have to deal with it.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관계가 더 가까워졌고 북한은 이에 더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together, which has lots of benefits, including bringing Korea and Japan closer together.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 간 단결을 강조한 데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베단트 부대변인은 즉답 대신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군사훈련 탓으로 돌린 건 헛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is false claim that U.S. provocations were the origination of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or anything like that. That's baloney and absolutely not the case.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핵 비확산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핵을 인정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합니다. 한미가 250대에 달하는 공군 전력을 투입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등 전국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찬 공기가 예년보다 일찍 내려온 것이 원인인데 겨울도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계절이 하루 만에 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거리에는 겨울 코트와 패딩, 목도리,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을 움츠리고 시린 손을 비비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을이 아닌 겨울에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몰려오고 밤사이 지표면 냉각까지 더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대관령 기온이 영하 4도, 태백 영하 1.4도, 제천 영하 1도, 파주 영하 0.7도 등 상간에 이어 내륙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5도, 광주 7.3도, 대구 7.7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서울에서는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첫 서리가 내렸고 북춘천에는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초겨울 같은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겨울 날씨가 일찍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올해까지는 라니냐가 지속하고 있어서 지난해처럼 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기가 내려와도 오랜 기간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남은 가을과 겨울 초반에는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때이른 추위 속에 오늘 북한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북한산 첫 단풍은 작년보다 이틀 빠르고 예년보다는 3일 늦은 것입니다. 현재 단풍은 설악산과 오대산은 절정기에 접어들었고 월악산, 속리산, 금오산 등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감소세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이번에도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감소세가 주춤한 것 같은데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248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2주 전보다 16,000명, 일주일 전보다는 17,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기는 지난 8월 23일 이후 8주 만입니다. 또 신규 환자가 전주 대비 증가하기는 지난 14일부터 닷새 연속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7명으로 일주일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6명으로 98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반등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12월 초 우리 국민의 25%가량만 면역력을 갖추게 돼 이때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국은 또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량 백신 접종과 독감 예방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인데 방역 대책들은 마련됐습니까? 네, 먼저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원격 수업이 공고됩니다. 또 코로나19로 다음 달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이 배정되고요. 이번 치료 중인 수험생은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엔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만약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서 분리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수능 전날 PCR 검사를 받게 됐다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수에 수험생임을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관을 운영해 학원과 교수소, 스터디 카페 등 수험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의 방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가나 초코 우유, 비피더스 등 유제품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푸르밀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매출 감소와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롯데 우유를 모태로 하는 범롯데가 푸르밀은 어제 사업 종료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는데요. 대표이사 명의의 해고 통보 공고문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더욱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리해고 대상은 푸르밀 전 임직원입니다.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포함해 총 370여 명이 다음 달 30일이면 직장을 잃게 되죠. 특히 푸르밀 임직원이 남긴 감사글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르밀 제품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입니다. 어릴 때 마시던 검은 통 우유, 그리고 엄마가 사오셨던 비피더스, 기분이 울적할 때 위로가 됐던 가나초코 우유, 추억과 애정이 담긴 제품을 다룬다는 설렘으로 입사한 첫 직장이었지만 상상하던 모습의 회사는 아니었다고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속상한 직원들 못지않게 추억이었다고 말해주는 소비자들이 있어 고맙다며 제품에 담긴 개개인의 추억을 오래 간직해주길 바란다는 감사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누이꾼들은 애사심이 느껴진다, 남일 같지 않다, 그동안 고생했다, 응원하겠다 등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며 위로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 통보에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푸르밀 노조는 모든 적자 원인이 오너 경영에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책임을 전 직원에게 전가했다며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푸르밀과 손잡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팔던 편의점 업계도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 통지문을 받아들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고 속에서 프로 생존너를 외쳤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푸르밀. 현실 속에 남겨진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은 벼랑간 일터를 사업 파트너를 잃게 됐는데요. 푸르밀 노조는 회사 정상화에 동참하겠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며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안 시험 사육장에 취재진을 초청을 해서 바닷물에 키운 광어와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키운 광어를 공개한 뒤 양쪽 광어의 생육 상황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오염수 해양 방류 앞두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뭄과 태풍 또 폭우까지 올해 지구촌은 유례 없는 기후변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지만 각국은 여전히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스포츠카 매장.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소속 남성이 매장 외벽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영국 정부가 국회 유전에서 여러 건의 신규 허가를 내줬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With mass starvation, with the genocidal policies that our government is pushing for, with their 100 new fossil fuel licenses. 앞서 같은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우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 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영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새 공공질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브레이버만 영국 내무장관은 극렬 활동가들을 게릴라 전술을 쓰는 깡패이자 파괴자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경제를 앞으로 계속 성장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반민주적 수치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화석연료 정책을 접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I mean, I've been active for a long time and I've signed endless petitions. I've lobbied my MP, I've talked to my MP, and nothing has made a difference. So it's a sort of, for me, it's a sense of exasperation. 최근 한 달간 계속된 시위로 당국에 체포된 해당 환경단체 회원은 무려 350여 명. 시위가 잇따르며 반감과 공감이 교차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위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세계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 입대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온 세계, 특히 온 세계 아미들이 출렁거렸습니다. 네, 한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고 오히려 후련하다는 팬들도 있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후련하다라는 팬은 아무래도 그만큼 고민을 좀 반영한 반응일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전공법, 정면 돌파를 선택한 BTS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병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적인 가치거든요. 예.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원래부터 어떤 공공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모범적인 청년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진작부터 병역을 수행하겠다, 군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근데 다만 그 시기가 진 씨 같은 경우에 올해 말까지 합법적으로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일찍 지금 입대한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한 2달 넘게 앞당긴 거예요. 예, 이렇게 네. 앞당긴 이유는 아무래도 병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일찌감치 결정을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의무를 수행한 다음에 빠른 복귀를 기약하는 편이 낫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 방탄소년단한테 무슨 군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논란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적으로 자본이 좀 컸었거든요. 네. 이게 그 멤버들한테도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치 군대 혜택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그냥 깨끗하게 빨리 군대 간다고 해서 이 논란, 이 사회적인 잡음을 끊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아마 했던 것 사실 같습니다. 워낙에 또 세계적인 그룹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찬반 양론으로 좀 그렇습니다. 벌어지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궁금한 게 네. 과연 진이 군대 입대를 해서 어떤 보직을 받게 될 것이냐. 네. 뭐 특전사로 가는 분들도 있고 해병대로 가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예. 좀 국방부에서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군대를 어떤 멤버가 언제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나온 얘기는 진 씨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그 이 연기 기한을 취소하고 네. 그 포기하고 일찍 군대에 가겠다. 이 얘기만 나온 거지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들의 병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데 네. 다만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혹시 긴 기간을 두고 한 명 군대 갔을 때 다른 사람들 활동하고 그 사람 나올 때쯤에서 다른 사람 한 명 또 군대 가고 이렇게 교대로 예. 이렇게 해서 긴 기간 동안에 큰 공백 없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네. 그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발표가 조만간 빨리 복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긴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연기하면서 왜 연예인들 보통 30살 될 때까지 연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연기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멤버들이 일찌감치 아마 내년부터 다 군대를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와서 조만간 완전체로 다시 모이는 네. 그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내년부터 확실하게 공백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YTN에 올라온 국방부발 기사를 보면 BTS가 입대하고 나서 공익 행사, 공익이나 국가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까지는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주말에 콘서트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30년, 40년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팬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입대 소식이 나왔거든요. 아쉬움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후련하다 이런 팬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역시 BTS답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팬들이 한국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 팬들은 원래 알겠지만 네. 방탄소년단 해외 팬들이 한국은 병역이라는 엄청난 의무가 있다. 국민은 다 져야 되는데 방탄소년단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네. 지려고 한다. 그런 학습을 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선택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있고 예. 방탄소년단 팬들이 우리는 기다리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소식 비중 있게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병역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AP통신, AFP통신, 뭐 MB뉴스, MBC뉴스 이런 미국의 네. 그런 데서 뭐 한국에서 병역 관련 방탄소년단 병역 관련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로 종지부를 찍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고 예. 그밖에 스카이뉴스, 뭐 블룸버그, 영국의 가디언 이런 데서 다들 좀 신기해하는 게 한국의 병역 네. 이것이 의무다
라는 부분 이걸 신기해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거를 조명하고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져야 된다. 이거를 지지 않을 경우에 크나큰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25년 정도 이제 완전체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개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입대를 다 순차적으로 마치고 나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BTS를 모습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지금 소속사가 발표를 한 것은 네. 2025년에 완전체로서 활동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희망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네. 2025년에 컴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세계적인 화제가 되지 않을까. 컴백하자마자 아마 새로운 앨범 내고 월드 투어하고 이렇게 되면 뭐 새로운 앨범이 또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네. 또 월드 투어에서 세계적으로 뭐 몇십만 명 동원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도 또 멤버들이 솔로로 활동을 한다면 예.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다 세계적인 스타거든요. 예. 당장 진 씨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솔로곡을 내기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영국의 슈퍼밴드인 콜드플레이하고 협업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와서 아마 이것도 신곡 나오자마자 굉장히 팝계에서는 큰 뉴스가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도 내년에 또 다른 팝스타와의 협업이라든가 또 본인이 신곡을 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노래를 프로듀싱을 해준다거나 슈가 씨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싸이 씨의 신곡을 프로듀싱을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가수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등등등 다양한 솔로 활동을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또 외신들도 있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논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아까 뭐 방탄소년단한테 병역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논란이 말이 안 되는 논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병역 관련된 이슈가 뭐냐면 방탄소년단한테 무슨 병역 혜택을 주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체능계 특기자한테 대체복무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 1970년대에 생긴 건데 예체능계 특기자들이 한국에 국위 선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한 건데 문제는 거기서 대중예술 분야를 쏙 빼고 순수예술하고 체육계 인사만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대중예술하면 뭔가 퇴폐 이런 인식이 있었고 네. 우리나라 망신이는 안 시키면 다행이지 아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70년대에는. 시점에서는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중문학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해서 네. 이제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 만들었던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대착오적이고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정치권하고 일부 언론에서 이거를 방탄소년단한테 병역 특례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지금 논의 자체가 건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네. 방탄소년단이 뭔데 특혜를 주느냐 이런 식의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더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입대 결정과는 별개로 예. 이 대체복무 제도에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중문화 특례를 좀 둬야 된다는 입장과 또 공평한 복무에 대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시점인데 아까 화면에 병역 특례가 나갔나요? 자,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를 기준을 한번 주시고 영국 가디언도 이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 보도하면서 조성진 씨 사례 또 손흥민 선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긴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뭐 국제예술경연 2위 입상, 뭐 국내 예술경연 1위 입상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순수 예술이고 네. 좀 보시는 표에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체육인이고 네. 이런데 대중문화 분야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1970년대에 만들어진 틀인데 이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진의 군 입대를 어찌됐든 간에 좀 완전체의 모습은 조금 뒤늦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 BTS라고 해야 될까요? BTS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관심을 더 모으고 있는 보이그룹이라고 할까? 그런 네. 그룹들도 있습니까? 일단 그 보이그룹 이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스타를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블랙핑크가 있는데 네.
세계 최고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세계 최고 걸그룹 블랙핑크인데 네. 블랙핑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내면서 이제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공백을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조금 메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걸크러쉬의 선두 주자로서 지금 전 세계의 여성 1020 Z세대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블랙핑크에 이어서 또 보이그룹들이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NC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등등 이런 팀들이 또 앨범 냈다 하면 100만 장, 200만 장 이렇게 팔고 있고 최근에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1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동안 방탄소년단이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태양이 있어서 다른 것들이 조금 빛을 못 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방탄소년단이 조금 휴지기를 갖게 된다면 다른 그룹들이 더 많이 조명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기대가 됩니다. 그 포스트 BTS 얘기 나온 김에 좀 이 일을 뒷받침할 만한 대중문화의 어떤 지원 이런 거 좀 전문가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좀 토대가 있어야 될까요? 지원이요? 근데 이 세계 최고의 한류 스타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스타들이라서 굳이 또 국가가 나서서 이들한테 뭐 지원을 한다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팀을 지원한다, 누구한테 혜택을 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체능계 대체복무 제도 자체를 대중예술인들을 언제까지 차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룹들 한 팀 한 팀이 우리가 가진 자원이거든요. 우리 국가가 가진 자원인데 이걸 자꾸 무슨 누구한테 혜택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했을 때 우리 국이 극대화될 것인가 이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게 국이 극대화인가 아니면 이들이 세계적으로 여발한 듯이 활동할 수 있게 밀어주는 것이 국익 극대화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국가적으로 특히 밀어줘야 될 부분은 이런 한류 스타라기보다는 좀 비주류 장르들, 뭐 인디 가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밀어줬을 때 댄스 아이돌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의 한류도 나타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익에 대한 문화적인 극대화에 대한 고민까지 짚어봤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서귀포 앞바다에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전복이 돼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주 연결의 사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사고가 난 정확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네, 사고가 난 곳은 서귀포 마라도 남서 쪽 6.8km 해상입니다. 사고어선 선주가 어선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오늘 새벽 2시 40분쯤 해경에 최초 신고했습니다. 사고어선은 서귀포 선적 29톤급 갈치잡이 어선인데요. 어선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등 2명, 베트남 국적선원 1명, 인도네시아 국적선원 1명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정원이 8명인데 4명만 우선 타고 조업 전 바다에서 대기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기자 브리핑에서 대기 중 궂은 날씨에 어선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업한 게 아니고 소면을 내리고 조업차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그 당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투명 중에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선원들을 찾는 작업도 사고액에서 진행 중인데요. 현재 해경과 해군 경비함정과 어선 등 20여 척 그리고 항공기 2대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가 수색과 구조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선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 안으로 여러 번 진입했지만 수중 날씨가 나빠 선원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해상에는 어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도 초속 12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4m 이상 높게 일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선박에 있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어제 오후 4시까지 수신되고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에 있던 구명벌 1개가 없어진 게 확인돼 선원들이 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구명벌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낯선 남성들이 길 가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마약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넨 이른바 묻지마 퀵 배송 사건. 신종 마약 운반 수법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알고 보니 이 마약을 전달한 장소 경찰서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이미 마약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제대로 단속을 한 건지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에서 배달 가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고 마약 배송을 의뢰한 2인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의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시킨 범행 장소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경찰서가 있는데도 보란 듯이 마약 배달을 맡겼습니다. 주민들은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들을 최근 동네에서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범행 장소 부근에선 이미 여러 번 마약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범행 장소와 80m 떨어진 주상복합 건물 정화조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건물엔 입주한 병원이 없어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의심스러워가지고 정화조를 싹 폈잖아요. 정화조 푸니까 정화조에서 마약과 주사기가 나왔다고. 비슷한 시기 해당 건물 지하 거주자 등 3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그동안 경찰이 마약 의심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약 소리가 많이 나왔었지. 근데 시시해서 그렇지. 경찰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일처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마약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마약 퀵배송 사건과 관련해선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탐문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낮 경찰서를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벌어진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이 평소 주기적인 단속과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섰다면 마약 사건이 반복해서 터졌겠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전남 구례군 문청면의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함께 살던 부인은 자력으로 대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와 아들이 짜고 40대 가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집 내부에서 시작돼 1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 구속된 피의자들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차에 옮겨 싣는 과정 등을 재현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버스의 운행을 막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목적이 정당하다고 타인의 기본권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재판부가 도덕 선생님이 훈계하듯 관계없는 지하철 시위를 양형에 반영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070으로 시작이 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전화금융 사기 장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모두 9,600여 대가 적발됐는데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악성 앱 설치 등 첨단 기술도 동원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최소 4배에서 5배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꿰어낸 뒤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가 또 설립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190여 명을 속여 3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어머니의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보였던 이번 사건, 살인 사건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이 없어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는가 했지만 타살 정황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고 숨진 이들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가수는 질식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인 사건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숨진 모녀와 알고 지낸 A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아이도 아닌데 조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범인을 안 잡으면 저희들은 한이 없겠어요, 진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모녀의 빌라에서는 화재 흔적도 발견됐지만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의 차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 씨 변호인은 오늘 첫 공판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 맞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쓴 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대란에 국가적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한 곳에 시설 일부에 불이 났는데 온 나라가 난립니다. 해당 기업이 메신저 시장의 87%,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한 카카오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이런 독과점을 10분 활용해 미용실부터 영어학원에 골프장까지 문어발 확장을 이어왔고 계열사 수를 무려 129개까지 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검색 조작이나 수수료 갑질 등 독과점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신종 반칙은 이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등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새 정부 들어 자유를 강조하며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같은 기업의 반칙을 규정하는 심사 지침마저 그림자 규제라는 반대에 막혀 행정 예고 이후에도 9달 동안 손발이 묶였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을 최일선에서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자율과 규제 완화 타령입니다. 대표적인 독과점 문제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를 자율로 해결하자고 나섰고 어떤 자율적인 그 규제를 통해서 그 시장 내에서 그 어떤 서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온플법도 국회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해 통과를 원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를 원치 않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정책적 판단이 아닌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한 여론에 떠밀려 공정위든 국회든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중국의 3분기 성장률 발표가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당 대회 기간에 발표하지 못할 만큼 경제 성적표가 나쁘다는 건데 시진핑 주석은 여유만만합니다. 왜 그런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선 식료품 가판대 앞으로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당대회 개막 이튿날 아이폰 조립 공장이 있는 중국 정저우 일부 구역이 방역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봉쇄의 여파로 휘청이는 중국 경제, 생산과 소비는 줄고 수출마저 예전만 못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는 가운데 대졸자들의 절반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之前联系好的公司就突然就说我们可能缩招了，就这种情况就可能招不了了。 결국 당대회 기간에 예정돼 있던 3분기 성장률 발표는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수출입 통계도 아무런 공지 없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경제 성적표 때문에 잔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季度经济呢明显回升。从全球范围看，中国经济的表现呢也依然突出。 올해 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 그칠 걸로 전망되지만 3년임을 사실상 확정지은 시진핑에겐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등 집권 10년 동안의 장기 경제 목표를 조기 달성한 데다 2025년에 결산하는 14차 5개년 계획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 정치 경제 위기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마오쩌둥처럼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 그런데 반 시진핑 정서가 안팎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반 시진핑 시위를 벌인 남성이 중국 영사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또 중국 본토에선 당국의 철통 감시를 뚫고 반 시진핑 낙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우 기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현수막과 시진핑 주석이 왕관을 쓴 풍자화 등을 내걸고 시위를 하던 홍콩 출신 남성이 갑자기 영사관 안으로 끌려갑니다. 주변에서 황급히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 헬멧과 보호복 등을 갖춘 건장한 요원들이 영사관 안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합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영사관 진입을 주저하던 영국 경찰이 뒤늦게 안으로 진입해 피해자를 끄집어내고서야 폭행이 중단됐습니다. 你哋香港所謂嘅政府話我哋係暴徒，而家你哋政府中國嘅人做啲乜嘢呢？邊個先係暴徒呢？我哋係一個和平示威，點解要打我哋？ 영국서의 이번 시위는 시 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대관식 성격의 당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독재자 시진핑 타도라는 현수막이 베이징 한복판 고가도로에 걸린 뒤 중국 본토 곳곳에서는 철통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지만 반 시진핑 시위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베이징의 영화자료관 화장실에서는 반독재 반 PCR 검사, 봉쇄 대신 자유 등의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또 상하이와 선전, 시안 등의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비슷한 문구의 낙서와 유인물이 발견돼 관련 사진들이 트위터 등에서 돌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맨몸으로 진압군 탱크 행렬에 맞선 이른바 탱크맨을 거론하며 시진핑 체제에 맞선 용감한 뉴 탱크맨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의 자폭 드론과 로켓 공격이 이어지면서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의 중심가 한 건물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곧이어 인근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화염이 솟구칩니다. 키이우 곳곳에서 자폭 드론 공격이 또다시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자폭 드론 공격으로 임신부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백히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모든 국제기구에서 러시아 퇴출과 드론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Просто зараз відбувається нова російська атака дронами і є збиття. Світ може і повинен зупинити цей терор. 러시아가 동북부 수미주 변전소를 로켓으로 공격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매 지원을 위해 약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we establish a EU military training mission to Ukraine.
and also that we release more money for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17일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 근거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37명 등 여성 포로 108명이 러시아와 포로 교환으로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을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의 잔혹성을 계속 보여주는 이번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에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한 뒤 첫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는 속보인데 앞서 전문가도 이 부분을 짚어봤었죠. 네, 어떤 얘기 나오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또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유사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나 안보실장이 기업 책무를 방기하면 국가 안보 위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관련 내용 또 취재 기자가 정리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남은 원자력 발전소들의 가동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곳의 가동을 총리 직권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슈테피 렘케 환경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고 하베크 부총리는 녹색당, 그리고 린드너 장관은 자민당 소속입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14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가동 중인 마지막 3기의 원전도 당초 올해 말까지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원전 폐쇄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남은 원전 3기 중 독일 남부에 있는 이자르 원전 2호기와 네카르 베스트하임 2호기 등 2기는 내년 4월 15일까지 폐쇄를 미루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서부의 엠스란트 원전은 내년 1월 1일부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민당은 3기 모두 2024년까지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이미 폐쇄한 원전이라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지난 16일 3인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숄츠 총리가 남은 원전 3기 모두를 내년 4월 15일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두산 신임 감독이 공식 취임식과 함께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찬 목표도 밝혔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등번호 77번이 적힌 두산 유니폼을 입습니다. 야구 인생의 최종 목표였던 감독 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자신의 선수 시절과 같이 두산의 모습도 탄탄하게 빚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디테일을 앞세워 상대팀을 압박했던 팀이었습니다. 그 헛술드의 팀 컬러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전성기를 지나 두산은 올해 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승엽 신인 감독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대스타들, 아직 보여주지 못한 신인 선수들 다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를 내십시오. 결과를 내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겁니다. 고향팀 삼성이 아닌 두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국민타자 이승엽. 지도자 경험은 전혀 없는 초보 감독이지만 3년 내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당찬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제 계약이 3년인데 3년 안에는 한국 시리즈에서 한번 야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감독 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취임식을 한 날 이승엽의 친정 삼성은 박진만 감독 대행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대표팀 내야의 한 축을 이루며 우리나라 야구의 위상을 높인 이승엽과 박진만은 내년부터 프로야구 사령탑으로 지략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마스 바흐 아우유시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에서 또 한 번의 올림픽 준비를 위해 메가 스포츠를 열 수 있는 경기장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마치 초겨울을 연상케 하는 날씨였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낮에는 17도로 아침보다는 크게 오르겠고 오늘보다도 높겠지만 평년 기온이 3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하늘은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춘천 3도, 울산은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17도, 청주 16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종일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인 모레 낮부터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